함께 시간 좀 내줘요. 경제신 유동국 소장과 함께하는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동국 경제연구소 유동국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기가 아주 독하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주말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가 절기상 대설이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포근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요. 네.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봄바람이라는 느낌이 마저 드는데 우리 소장님 의상도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 저출산 문제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죠. 지난해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38개국 중에서 최저입니다. 지난 2일에 뉴욕타임에 유명한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제목을 글을 썼어요. 한국은 소멸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금년도 3분기 우리 합계 출산율이 0.7로 추락한 것에 대해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한 놀라운 사례 연구 대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중세 흑사병 시대에 인구가 감소하는 내용과 관련되어지는 기사를 써서 저희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죠. 그렇군요. 아니 흑사병 시대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반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초저출산 초고령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2070년에 저희 인구가 4천만 명 이하로 감소할 거라고 분석을 했어요. 4천만 명 이하로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네. 통계청 인구 추세를 보면 금년도 2023년이 5,168명으로 최정점을 찍어서 65년에는 3,666만 명, 2115년에는 1,543명으로 80년 사이에 3천만 명이 감소할 거로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네, 무려 3천만 명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3천만 명의 인구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좀 심각성이 체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저출산 현상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경제에 극심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네. 한국은행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 관련 보고서를 낸 이유도 인구 감소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의 저출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성장률 추세가 2050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확률이 68%입니다. 그다음에 2060년에는 역성장할 가능성이 80%까지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 감소가 국가 성장 동력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제도들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것들은 저출산이 유지될 경우에는 기금이 고갈되어 청년층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 부담이 결국은 이제 부양자와 피부양자 그러니까 세대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추산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사회 안정을 깨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추계를 좀 말씀드리면 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번 5차 재정 추계 종합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2055년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 낸 돈으로 보험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해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같은 초저출산이 계속된다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70년 후에는 42.1%로 급등합니다. 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월소득이 300만 원 정도 되는 분이라면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 얼마 내셔야 되냐면 63만 1,500원을 내야 됩니다. 네, 63만 원이나요? 어마어마하죠. 예. 또 건강보험을 말씀드린다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 추이와 파급 효과 이런 내용으로 그 분석을 했는데요. 적용 인구 수하고 가입자 수가 2011년에는 870만 명이었는데 곧 얼마 다가올 2030년에 보면 1,071만 명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보험료 수입에 비해서 보험료 지출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결과를 가져와요. 네. 그러면 보험의 재정 위험도가 커지게 되죠.
현재 이걸 보면은 건강보험 적자가 2011년에 9조 3천억이었는데 30년이 되면은 37조 2천억이 됩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누적 적자만 해도 약 317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이 경제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사회는 고령화되기 때문에 점점 이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지적된 것이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요. 저출산 정책이 시작된 2006년부터 이 지출된 총 예산만 해도 280조라는데 그런데 왜 여전히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네, 잘하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예산이 2006년에 2조 규모 시작해서 꾸준히 증가해서 22년에는 51조 7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 저출산 예산의 일부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나 주거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은 청년주택을 위한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저출산 예산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저출산 재고에 기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22년에는 저출산 시행 계획을 보면 주거지원 사업이 포함됐어요. 여기에는 23조 4천억이 포함됐는데 이게 이제 저출산 예산은 46% 정도를 차지합니다.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에 대부분이 융자지원 사업이어서 경제적 지원이 이자 비용에 대한 경감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출산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출산의 원인도 다시 들여다보고 또 예산의 범위를 면밀하게 재설정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예산은 높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율에 기여하지는 못한 것은 예산이 잘 분배되지 않은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시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심각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저출산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출산이 수도권 집중의 파상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한 지방분권을 기획을 하고 강력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분권이 저출산 대책이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방분권이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유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조영태 교수가 인구학 분야의 아주 권위자이신데 네. 이분이 세계 145개국 인구 밀도하고 학교 출산율을 분석을 했어요. 예. 인구 밀도가 높으면 학교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게 결론인데요. 그중에 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인구 편중도가 16.2%를 넘게 되면은 이게 가중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서울의 인구 밀도를 보면 국가 전체 학교 출산율이 0.78이고 서울이 0.59입니다. 그러니까 밀집이 경쟁을 낳고 경쟁이 또 심화되면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자식을 낳지 않겠죠. 그래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중점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제가 저출산과 관련돼서 좀 수도권 집중 파생 효과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특히 세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해봐야 됩니다. 네. 왜 애들을 안 낳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44.7% 정도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서 안 낳아서 안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애를 낳지 않는다. 그래서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이런 걸 지급했는데 사실 딱히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안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불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전쟁 직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처참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웠는데 학교 출산율이 6.0이었어요. 저도 형제가 5이나 되니까요. 예.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지만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죠. 그게 현재와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계층 이동 후 사다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희망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청년층에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희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다리가 사라진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저는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고 IMF 이후에는 그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확대해서 교육 수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현장에서 불평등이 심한 현실을 들 수 있겠죠. 이게 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 진입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 불평등 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이런 사교육이 부모 세대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낳게 되고 자녀 세대에는 경쟁으로 인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경쟁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산을 꺼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네, 이 사교육과 불공정한 사회가 저출산의 원인이라면 점점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사교육 원인은 국가 수준의 단일 시험으로 과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있다면 일본만 보더라도 똑같죠. 10년이 지나면 대학 입시가 과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인구 추계를 통해서 대학을 재편하고 대학에게 선발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아마 해소돼야 할 것입니다. 또 교육제도 재편을 학교 제도하고 입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나 사회 변화에 따르는 구조적인 실업 인구를 재교육해서 경제활동 인구로 재편성해내는 평성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이런 국가 교육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어렵고 복잡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 누구나 기회가 보장되는 이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저출산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 좀 희망을 가져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경제의 신 유동국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동국 경제연구소 유동국 소장이었습니다.